5일, 대한민국 굴지의 부동산 재벌, 태경그룹 후계자의 어린 아들이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시간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의사들의 방문, 온갖 정밀검사, 그리고 대리석 복도를 맴도는 숨죽인 기도 소리에도 불구하고 건강했던 2살짜리 아이가 왜 눈앞에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 해외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영양제,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유아영양사, 기적을 부른다는 식단까지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다. 한때 웃음과 화려함이 넘쳐나던 한남동의 대저택은 이제 두려움과 속삭임만이 가득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서울 변두리에서 온 말수적은 한 여자가 낡은 가방 하나와 10,000원도 채 안 되는 재료비의 레시피를 들고 그 황금빛 대문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 아이를 살려내는 일이 그들 모두를 파멸시킬 만큼 거대한 비밀을 폭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울의 반대편, 지우는 매일 아침 그랬듯 동트기 전 눈을 떴다. 낡은 탁상시계는 울릴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의 몸이 이미 그 고단한 리듬을 외우고 있었으니까. 28살의 나이였지만 지우는 이미 자신의 나이보다 2배는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밀린 공과금을 내기 위해 어린이집, 야간반 보조교사로 투잡을 뛰며 위태롭게 삶을 버텨내고 있었다. 지우는 8살 하준이와 6살 서아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비좁은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고 낡은 냉장고는 지친 노인처럼 앓는 소리를 냈으며 커피포트는 맥없이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고 사랑이 넘치는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지우는 믹스커피를 한 잔 타고 프라이팬에 식빵을 구우며 선반 위에 놓인 낡은 레시피 노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명숙의 것이었다. 표지는 닳고 모서리는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쓴 찌개, 전, 그리고 지우를 항상 울게 만드는 명숙 할머니표부터 쿠키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지우는 빛바랜 잉크 위로 손끝을 쓸어내리며 한때 집안을 가득 채웠던 바닐라와 달콤한 설탕 냄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지우야, 가장 중요한 비법은 사랑이란다. 사랑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배불리거든. 지우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눈물을 닦아내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누구지? 여보세요?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이지우 씨 맞으신가요? 저는 한남동 최 회장님 댁의 총괄 하우스 매니저 최 여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일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해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요. 어린아이를 돌본 경험이 많은 분이 시급합니다. 지우는 머뭇거렸다. 강남 바닥에서 그 집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부동산 재벌 최태경 대표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라이프스타일 및 육아 인플루언서 송유라 부부.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긴 하지만 입주 베이비시터로 일해본 적은 없는데요. 지우가 조심스레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가 위독해요. 5일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들도 다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숨을 헉들이켰다. 5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부탁입니다. 여자가 애원했다. 선생님이 오지 않으시면 이 아이는 정말 잘못될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최 여사가 부른 액수를 듣고 지우는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린이집에서 버는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더 안전한 동네로 이사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고기 반찬을 먹일 수 있으며 어쩌면 저축이라는 것도 시작할 수 있을 터였다. 수락할게요. 지우가 다급히 말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나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신분증과 작은 짐가방 하나만 챙겨서 오세요. 평일 동안은 입주하셔야 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우는 잠든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이웃 아주머니에게 아이들을 부탁해야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건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야. 오후 버스에서 내린 지우는 거대한 철제 대문 앞에 섰다. 최태경이라는 명패가 햇빛에 반짝였다. 지우는 낡은 가방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대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는 잘 가꿔진 넓은 잔디밭, 분수대, 하얀 장미 정원, 그리고 잡지 표지에서나 보던 압도적인 부유함이 펼쳐졌다. 단정한 올림머리에 인자한 눈빛을 가진 50대. 후반의 최 여사가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이지우 씨군요. 들어오세요. 저태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대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벽마다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불길하고 섬뜩한 정막이 감돌고 있었다. 먼저 지내실 방부터 안내할게요. 최 여사가 말했다. 지우는 광택이 나는 복도를 따라 저택 뒤편에 있는 작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방으로 안내받았다. 싱글 침대 하나와 좁은 창문이 전부였다. 짐은 나중에 정리하시고 일단 시우 도련님에게 가보시죠. 그들은 중앙 계단을 올랐다. 복도 끝 반쯤 열린 문 앞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우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엄청나게 컸다. 파스텔블루 톤의 벽지,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듯한 값비싼 장난감들, 명품 로고가 밝힌 인형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작은 남자아이가 미동도 없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너무나 작아 보였다. 창백한 피부, 푹 꺼진 두 눈, 이마에 땀방울과 함께 엉겨붙은 검은 머리카락.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그 안에 있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처럼 텅 빈 눈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아이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안녕, 예쁜 아가. 나는 지우 이모야.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팔을 만졌다. 피부가 차가웠다. 자동차 장난감 좋아해. 그녀가 작은 미니카를 집어들며 물었다. 소용없어요. 최 여사가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반응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조차도요. 지우의 가슴이 저릿해졌다. 이 작은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대로 하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른 것이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처음에 시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눈을 한번 깜빡였다. 딱 한 번. 지우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없이 다정했다. 아주 천천히. 시우가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다. 텅 비어있던 아이의 갈색 눈동자가 지우의 눈과 마주쳤다. 멀게만 느껴졌지만 분명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지우는 눈물을 머금은 채 활짝 웃었다. 여기 있었네, 우리 아가. 그 순간 쾅 하고 문이 열렸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키 큰 여자가 들어왔다. 긴 웨이브 머리, 명품 키릴, 그리고 손에는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송유라였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한껏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엄청난 브랜드 협업 미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녀는 지우를 발견하고 촬영을 멈췄다. 당신 누구야? 이지우라고 합니다. 새로 온 시터입니다. 최 여사님께서 부르셔서. 유라의 시선이 지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다. 촌스러운 옷차림, 낡은 단화. 그녀는 미간을 팍 찌푸렸다. 최 여사, 나한테 말도 없이 아무나 함부로 들이면 어떡해. 사모님, 워낙 상황이 위급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눈을 부릅뜨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규칙은 확실히 숙지하길 바라요. 시우는 오직 100% 유기농, 무설탕, 글루텐 프리, 무염 식단만 먹습니다. 주방에 리스트가 붙어 있으니 절대 그 밖의 것은 먹이지 마세요. 절대. 지우는 주저했다. 사모님, 아이는 이제 겨우 2살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상황에서 그건 너무. 유라가 성큼 다가왔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내가 당신 의견 물어봤어. 나는 수백만 명이 믿고 따르는 공인된 육아 코치이자 인플루언서야. 내 지시를 따르든가 아니면 당장 나가.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네, 사모님. 유라는 자신의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안아주지도 웃어주지도 않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여. 단, 내 리스트대로만. 그녀는 획 돌아서더니 방을 나가며 다시 카메라는 전이돼 특유의 상냥한 인플루언서 목소리로 돌아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항상 저러십니다. 최 여사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한 번도 아이를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어요. 아이를 진짜로 바라본 적도 없고요. 그날 밤 지우는 유라가 강요한 회색빛에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유기농 퓨레를 시우에게 먹이려 했었다. 한 입만 먹어보자, 아가. 지우가 속삭였다. 하지만 시우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렸고 소리 없는 눈물만 뺨을 타고 흘렀다. 위층에서 유라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조건 먹이라고 했잖아.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훔치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억지로 먹이지 않을게, 아가. 이모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약속했다. 몇 시간 뒤, 저택이 완전한 어둠과 침묵에 잠겼을 때 지우는 어머니의 낡은 레시피를 떠올렸다. 명숙 할머니표 버터 쿠키. 새벽 2시, 그녀는 몰래 주방으로 스며들었다. 밀가루, 설탕, 버터, 바닐라 에센스. 유라의 리스트에서는 절대 금지된 것들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찬 재료들이었다. 엄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우가 조용히 기도했다. 얼마 후 달콤하고 따뜻한 쿠키 굽는 냄새가 주방을 채웠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시우가 눈을 떴고 지우는 아이를 안고 주방 조리대 앞으로 데려갔다. 이모가 뭘 만들었는지 볼까, 아가? 시우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쿠키 냄새를 킁킁 맡더니 조심스레 한 입을 베어 물었다. 그리고 또 한 입. 지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네가 해냈어, 우리 아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시우가 까르르 하고 작은 웃음소리를 냈다. 그 부드럽고 순수하고 작은 웃음소리는 폭풍우를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 저택의 어둠을 환하게 밝혔다. 아이가 먹고 있잖아. 문가에서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획 돌아보았다. 키가 크고 몹시 지쳐 보이는 남자. 태경그룹의 최태경 대표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있었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대표님, 이건 제가 설명할 수. 하지만 태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지우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반쯤 남은 쿠키 쟁반을 조리대 위에 올려두었다. 태경이 다가와 턱에 과자, 부스러기가 묻은 채 희미하게 웃고 있는 아들을 품에 꽉 안았다. 이 저택에서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 태경의 목소리가 맸다. 첫 돌 이후로 이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우가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에겐 그저 따뜻하고 집밥 같은 맛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태경이 대답하기도 전에 대리석 계단을 울리는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가 들렸다. 유라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내 주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유라가 문가에 나타났다. 언제나처럼 완벽한 모습이었다. 딱 붙는 필라테스 레깅스에 실크 블라우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하지만 정교하게 화장한 두 눈 뒤로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쿠키에 닿았다. 턱관절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게 대체 뭐야? 지우가 입을 열었지만 태경이 먼저 나섰다. 아이가 먹었어, 유라야. 며칠 만에 처음으로. 유라의 목소리가 깨질 듯이 날카롭게 높아졌다. 당신 지금
애한테 저걸 먹였다고. 밀가루에, 버터에. 당신 미쳤어, 유라야. 태경이 경고하듯 불렀다. 아이가 살아났잖아. 아이가 독을 먹은 거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당신이 저딴 여자를 고용해서 내 아들한테 쓰레기를 먹이고 있다고. 저게 아이 몸에 무슨 짓을 할지 알기나 해.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사모님, 아이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유라의 콧방울이 벌렁거렸다. 네가 감히 내 명령을 어겨. 제가 아이를 살렸습니다. 주방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직 시우의 작고 옹알거리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메웠다. 유라는 분노로 몸을 떨며 최 여사를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 내쫓아. 유라야, 제발. 태경이 만류하려 했다. 유라가 그를 향해 획 고개를 돌렸다. 저 여자가 나가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나가든가 해. 태경은 죄책감과 극도의 피로 사이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이내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최 여사, 이지우 씨를 대문 밖까지 모셔다 드려.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들고 시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작은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며 지우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아냐, 아이가 칭얼거렸다. 지우 이모.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다. 강해져야 해. 아가,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약속했다. 유라가 시우를 거칠게 낚아채듯 안아 올렸다.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 시우는 엄마의 품에서 발버둥 치며 울음을 터뜨렸고 지우는 그대로 저택 밖으로 쫓겨났다.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끔찍하게 들렸다. 이틀 뒤 지우는 변두리의 비좁은 단칸방 소파에 앉아 금이간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고 있었다. 인터넷은 온통 난리가 나 있었다. 유라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오열하는 영상이 피드를 도배하고 있었다. 제 아이가 무개념 베이비시터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녀는 제 아이에게 오염된 쓰레기 음식을 먹였어요. 저는 그녀를 믿었는데 그녀는 제 아들에게 독을 먹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엄마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해시태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시우에게 정의를, 악덕 베이비시터, 아이를 살려주세요.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댓글들은 그녀가 읽을 수조차 없을 만큼 빠르게 올라갔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해? 당장 구속시켜야 돼. 유라님 너무 불쌍해요. 힘내세요.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모르는 번호로 그녀를 악마라 욕하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심지어 어린이집 학부모들조차 그녀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우는 화면을 끄고 어두운 방 안을 응시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하준이와 서아는 자신들의 엄마 이름이 인터넷에서 저주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분노로 떨리는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다. 거짓말을 해? 지우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잖아. 새벽녘 지우는 결심했다. 송유라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내도록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질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지우는 버스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러 서울 성모병원으로 향했다. 시우가 다시 쓰러져 입원해 있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 서서 가방을 꽉 쥐었다. 최태경 대표님을 꼭 뵈어야 합니다. 그녀가 경호원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직계 가족 외에는 면회사절입니다. 대표님 아들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우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이 반드시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경호원은 머뭇거리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몇 분 뒤 태경이 나타났다. 축 늘어진 어깨, 며칠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 지우를 본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유라가 알면 송유라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우가 모든 것을 걸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한참 동안 지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듯했다.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구석에 있는 작은 기도실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따라오시죠. 기도실은 고요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햇빛이 바닥에 부서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내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아들에게 독을 먹였다고 말했죠. 하지만 대표님은 보셨잖아요. 그날 시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쿠키를 먹고 있던 모습을요. 저는 아이를 해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은 지금 무언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어요. 태경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다. 알고 있습니다. 지우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신다고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에 미쳐 있어요. 모든 게 통제되어야만 하죠. 그녀의 브랜드, 대중의 시선, 그 지독한 규칙들까지도요. 하지만 사모님이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이미지 관리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지우가 주저하다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최 여사님께 예전 베이비시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수진이라는 분이 아무런 이유도 경고도 없이 갑자기 해고당했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분이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경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여자가 입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분만이 송유라 씨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태경은 시선을 피하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아들을 믿으세요. 지우가 다정하게 말했다. 시우는 음식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경은 처음으로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안에는 저기가 아니라 수년간 유라에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은 연민과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뭐라도 찾게 되면 나한테 연락줘요. 지우가 수진을 추적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다. 최 여사는 완강히 거부하다 마지못해 전화번호를 넘겨주었다. 조심해요. 지우 씨. 당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려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잔뜩 경계하는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이지우라고 합니다. 수진 씨 다음으로 최 대표님 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최 여사님이 주셨어요. 유라 씨와 시우에 대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긴 침묵. 전화하지 마셨어야 했어요. 수진이 낮게 말했다. 그 여자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부탁드릴게요.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짓을 전부 제게 덮어씌우고 있어요. 전 진실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의 무거운 정적 끝에 수진이 입을 열었다. 좋아요. 내일 낮 12시 연남동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보죠. 늦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다음 날 지우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다. 수진은 15분 뒤에 모습을 드러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군데군데 새치가 난 머리, 수년간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온 듯 퀭한 눈을 한 여자였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집에서 2년을 일했어요. 난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엄마였던 적이 없어요. 카메라는 켤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를 만지지도 밥을 먹이지도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죠. 지우가 미간을 좁혔다. 대체 왜요? 수지는 머뭇거리다. 가방을 열어 낡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왜냐하면 시우는 최태경 대표의 친자식이 아니니까요. 지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네, 유라는 내 남동생 민호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민호는 유라의 SNS와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유라가 임신을 하자 패닉에 빠졌고 최 대표에게 그 아이가 대표의 아이라며 철저하게 속였죠. 유라가
동생을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민호는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평생 입을 다물라고 협박한 뒤 다음 날 억지 도둑 누명을 씌워 쫓아냈고요. 지우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럼 시우가 수진 씨 조카라는 건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네. 그리고 유라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여자입니다. 지우는 USB를 내려다보았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증거들, 문자 캡처본, 협박 음성 녹음 파일, 몇 년 동안 목숨처럼 숨겨둔 것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이걸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이제 돌려놓을 때가 됐네요. 그날 밤 지우는 비좁은 주방 식탁에 앉아 USB를 노려보았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작은 은색 막대기였지만 이 작은 것이 거대한 재벌가와 인플루언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방 안에서는 하준이와 서아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우가 속삭였다. 끝까지 가보는 거야.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화면을 채웠다. 메시지 캡처본, 녹음 파일들, 그리고 증거, 송유라라는 폴더. 첫 번째 녹음 파일은 지직거렸지만 목소리만은 선명했다. 누가 들어도 송유라였다. 누구라도 시우 친아빠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난 모든 걸 다 잃어. 그 인간은 절대 알아선 안 돼. 절대. 이어지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애처로웠다. 민호였다. 내 아들이잖아, 유라야. 나한테도 아이를 볼 권리가 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니면 내 인생 통째로 박살 내줄 테니까. 유라가 독사처럼 쉬쉬거렸다. 지우는 입을 틀어막았다. 수진이 했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다시 수진을 만났다. 이번엔 그녀의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빛바랜 후드티를 입고 죄책감에 휩싸인 눈을 한 키 큰 남자였다. 제 남동생 강민호입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유라에게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이죠. 민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여자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임신했다며 울며 매달렸을 때 남편과 이혼하고 나에게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잠수를 타더군요. 그리고 한 달 뒤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아내인 척 연기하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우의 사진을 지우에게 보여주었다. 제 눈을 쏙 빼닮았어요. 민호가 흐느꼈다. 오른쪽 어깨에 있는 점까지 저랑 똑같습니다. 처음 사진을 보자마자 단번에 제 핏줄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럼 우리가 증명하면 됩니다. 두 분과 제가 함께요. 하지만 그러려면 친자 확인 결과 같은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민호의 두 손이 떨렸다. 유라 모르게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태경 대표님이라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은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된 분이니까요.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요. 그날 오후 지우는 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시우 상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고비는 넘겼다더군요. 하지만 또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습니다. 대표님,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셔야겠습니다. 병원의 지시에서 시우의 혈액형을 포함한 정밀 혈액 검사를 다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태경이 머뭇거렸다.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겁니까? 대표님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진실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이요. 그녀의 톤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달랠 때 쓰는 바로 그 목소리였다. 아프겠지만 날 믿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 긴 침묵 끝에 태경이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며칠 내로 보내드리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마치 느린 폭풍우처럼 흘러갔다. 지우는 보조교사 일을 계속하며 하준이와 서아를 돌봤다. 하지만 매일 밤 유라의 그 차갑고 도끼 어린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태경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우 씨, 난 도무지 이 결과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강남의 인적 드문 프라이빗 룸에서 만났다. 태경은 일주일 만에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사람 같았다. 그가 테이블 위로 종이 한 장을 밀어냈다. 시우의 혈액형은 O형이더군요. 나는 AB형입니다. 유라는 A형이고요. AB형 아빠와 A형 엄마 사이에서 O형 아이가 태어나는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지우의 목이 메어왔다. 그 말은 대표님이 시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주 오랫동안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룸 안의 차가운 조명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떨리는 주먹을 비췄다. 그 여자가 몇 년 동안 날 철저히 농락했어. 그가 피를 토하듯 속삭였다. 내가 그 아이를 내 손으로 키웠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쳤고 사랑했어요. 매일 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다. 그 여자는 내 핏줄도 아닌 아이를 안고 신에게 애원하게 만들었어. 지우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떨리는 주먹 위를 조심스레 감쌌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님이 시우의 아빠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님은 시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유일한 진짜 아빠였으니까요. 태경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친아빠가 누굽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예전 베이비시터 수진 씨의 남동생 강민호 씨입니다. 사모님이 해고했던 마케팅 직원이죠. 태경이 턱관절을 가득 물었다. 지우 씨, 그가 유라의 끔찍한 거짓말에 동참한 겁니까? 그분도 사모님이 대표님을 속일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책임지려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우를 사모님의 끔찍한 통제와 학대에서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태경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창백한 얼굴을 쓸어내렸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저녁, 지우의 소박하고 비좁은 집, 하준이와 서아가 숙제를 하던 낡은 나무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수지는 불안한 듯 종이컵만 만지작거렸고 민호는 태경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태경이 내뿜는 서늘하고 묵직한 침묵은 마치 언제 발사될지 모르는 장전된 총 같았다.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계획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전 너무 어렸고 멍청했어요. 유라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살을 내는 듯 날카로웠다. 당신이 내 아내를 임신시켰어.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리고 전 그 여자를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당신이 내 아들을 키우도록 비겁하게 도망쳤죠. 내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피하지 않고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경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내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아니, 태경이 낮게 말했다. 당신은 나와 싸워서 이 상황을 바로잡을 게 아니라 나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끝장낼 겁니다. 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확실한 법적 물증부터 확보하죠. 그들은 태경의 권한으로 병원에서 확보한 시우의 의료 샘플과 민호의 유전자를 대조하여 민간 연구소에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은 네 사람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봉투가 도착했을 때 네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결과를 읽고 또 읽었다. 마치 활자들이 기적처럼
다른 모양으로 조합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 강민호와 최시우의 친자 일치 확률 99.9%. 수진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지우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녀는 태경이 분노로 폭발하거나 무너져 내릴 거라 예상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태경은 봉투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시우는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없어요. 지우의 눈에 픽 눈물이 돌며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맞아요. 대표님이 진짜 아빠니까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인 아빠요. 태경이 거칠게 눈물을 훔쳤다. 유라는 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정으로 가선 안 돼요. 대중에게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기 전까지는요. 안 그러면 그 여자는 또다시 언론을 조작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겁니다. 세상이 송유라의 진짜 끔찍한 민낯을 보게 만들어야 해요.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요. 진실 추적 24시. 강지윤 PD. 가족 범죄와 사기극을 전문으로 파헤치는 지독한 언론인이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친자 확인서, 녹음 파일, 문자 내역, 병원 기록까지 전부 그분에게 넘기는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방송에 나가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유라가 우리 모두를 죽이려 들 텐데요. 지우가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이미 절 죽이려 했어요. 이번엔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깜빡이는 동안 지우는 송유라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서류철을 정리했다. 그 안에는 시우의 심각한 영양실조 진단서, 민호와의 친자 확인서, 협박 녹취록, 유라와 민호가 과거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이었다. 서류 봉투를 밀봉하며 지우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쿠키 쟁반을 들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명숙의 사진이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지우가 속삭였다. 사랑은 사람을 구하지만 때로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싸울 줄도 알아야 하는 거네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에 희미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목요일 밤 10시 대한민국 수백만 가구의 채널이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실 추적 24시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윤 PD는 특유의 냉철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오늘 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한 인플루언서의 가짜 인생과 그 거짓말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한 어린아이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려 합니다. 그녀의 뒤로 대형 스크린에 송유라의 화려하고 완벽한 사진들이 띄워졌다. 완벽한 엄마, 유기농 육아의 아이콘이라는 자막과 함께였다. 하지만 곧이어 강 PD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어졌다. 그러나 카메라 밖에서 이 완벽한 삶은 끔찍한 아동학대와 기만으로 얼룩진 지옥이었습니다. 이어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졌다. 유라가 민호를 협박하는 소름 끼치는 음성 녹음, 조작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마침내 친자 불일치가 명시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그녀는 무려 2년 동안 남편을 속인 채 내연남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 최태경 대표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죠. 화면이 바뀌며 화장기 없는 수척하지만 단단한 얼굴의 지우가 인터뷰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비쳤다. 제가 시우를 처음 봤을 때 아이는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우가 떨리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에겐 비싼 유기농 식단이나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원했던 건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시우가 병원에 누워 링거를 꽂고 있는 앙상한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강 PD가 덧붙였다. 시터 이지우 씨가 아이에게 인간적인 따뜻함을 주며 살려내려 하자 송유라 씨는 그녀를 즉각 해고하고
아이에게 독을 먹였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한 힘없는 여성의 인생을 마녀 사냥으로 짓밟았습니다. 다음으로 수진의 떨리는 증언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민호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저는 유라의 협박에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제 인생을 박살냈지만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그 작은 아이입니다. 강 PD의 내레이션이 엄숙하게 스튜디오를 채웠다. 송유라 씨는 남편과 수백만 명의 대중을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이미지 집착이 친아들을 굶어 죽일 뻔했던 겁니다. 방송의 마지막 화면은 지우가 구운 쿠키를 쥐고 환하게 웃고 있는 시우의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강 PD의 마지막 멘트가 천둥처럼 대중의 뇌리에 꽂혔다. 때로는 가장 달콤하고 완벽해 보이는 거짓말이 가장 참혹한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유라는 거실 한가운데 선 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다. 광고주, 협찬사, 에이전시, 변호사들로부터 쏟아지는 수백 통의 문자.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다.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준비. 그녀의 SNS 팔로워 숫자는 실시간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300만, 250만, 200만. 필터와 조작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완벽한 성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벽으로 집어 던졌다.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녀가 태경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녀를 그토록 떠받들던 에이전시 대표도 전화를 꺼버렸다. 심지어 친정엄마조차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는 문자 하나를 끝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때 유라의 머릿속에 자신이 몇 주 전 흥신소에 걸었던 은밀한 전화가 떠올랐다. 강민호를 세상에서 영원히 치워버려 라고 지시했던 통화. 심장이 공포로 쪼그라들었다. 그 통화 내용마저 경찰에 넘어간다면 그녀는 팔로워를 잃는 차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될 터였다. 유라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완벽하게 네일아트를 받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연기할 카메라도. 다음날 아침 서울가정법원 앞은 대형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 셔터, 세례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세기의 재벌가 이혼 및 친권 소송은 전국적인 화제였다. 법정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태경은 대형 로펌의 수석 변호사 옆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들 뒤에 방청석에는 지우, 수진, 그리고 민호가 자리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법정에 들어선 유라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도끼를 품은 눈빛으로 변호사와 함께 앉았다. 서늘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장례를 정리했다. 본 재판은 사건 본인 최시우 군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태경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떤 선언보다 확고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시우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를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쳤고 옹알이에 대답해 주었으며 밤새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열을 내렸습니다. 비록 제 핏줄은 아닐지라도 그 아이는 온전히 제 심장으로 낳은 제 아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다. 타자기를 두드리던 기자들조차 손을 멈췄다. 이어서 지우가 증인석에 올랐다. 제가 시우를 처음 만났을 때 아이는 생기를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린 건 수천만 원짜리 치료제나 유기농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인간적인 다정함이었습니다. 그건 친엄마인 송유라 씨가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것들이죠. 유라 측 변호사가 추측성 발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기각했다. 수진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유라의 악독한 협박을 증언했고 마지막으로 민호가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증언대에 섰다.
제가 시우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우를 키울 자격이 있는 진짜 아버지는 최태경 대표님입니다. 그는 제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용기 있고 단단하며 무엇보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침내 유라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 아들을 사랑해요. 제발요. 제가 시우의 친엄마잖아요. 판사가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송유라 씨, 사랑은 통제나 가학이 아닙니다. 허영심도 이미지 관리도 아니죠. 부모의 사랑이란 아이 곁에 온전한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 본인 최시우 군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최태경에게 지정한다. 강민호에게는 한 달의 1회 감독하에 면접 교섭권이, 그리고 유라에게는 한 달에 단 1시간 엄격한 심리평가관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극도로 제한된 면접 교섭권만이 허락되었다. 또한 시우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영구적으로 금지되었다. 의사봉이 3번 울렸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태경은 붉어진 눈시울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내 아들과 내 영혼을 구했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법원 밖으로 나섰을 때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가 태경을 둘러쌌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것은 추악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늘 말하던 바로 그 진짜 사랑이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뉴스의 메인 화면은 유라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태경의 품에 안겨버터 쿠키를 베어 물고 까르르 웃는 시우의 행복한 사진으로 장식되었다. 법원 밖에 웅성거리는 군중석,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구석에서 유라는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명성이나 인플루언서의 타이틀과는 달리 진짜 사랑은 결코 연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채로 6개월 후 서울의 따뜻한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떠올랐다. 세상은 이미 재벌가의 치정 스캔들을 잊고 다음 가십거리로 넘어갔지만 폭풍을 겪어낸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울 시내의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황금색 현판을 달았다. 명숙의 사랑 쿠키 재단, 명숙게스 쿠키스 오브 러브. 사랑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배불리니까요라는 문구가 아래에 적혀 있었다. 재단 내부, 지우는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커뮤니티 센터를 걷고 있었다. 밝게 칠해진 벽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앞치마를 두른 싱글맘들이 제과제빵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다른 방에서는 미혼모들을 위한 심리 상담이 진행 중이었다. 지우의 곁에는 서류철을 든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은 아이들이 25명이나 왔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후에는 새로운 재봉틀 클래스도 시작하고요. 지우는 자신이 태경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설립된 이 NGO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수진 씨,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분, 맞아요? 지금은 이 재단의 총사령관 같으신데요. 수진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젊어 보였다. 비싼 화장품보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게 주름 펴는 데는 최고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끔찍한 폭풍우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편안한 웃음이었다. 센터 한편 강민호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아 재단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한때 죄책감에 파묻혀 도망쳤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디지털 마케팅 능력을 싱글맘들의 자립을 돕는 후원금을 모으는 데 쓰고 있었다. 지우를 발견한 민호가 손을 흔들었다. 지우 씨, 이번 주에만 새로운 기업 후원자가 3곳이나 붙었어요. 아이들 미술 치료실을 더 넓힐 수 있겠는데요. 정말 대단해요. 민호 씨. 지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민호는 멋쩍게 극적이며 눈을 내리깔았다. 내가 내 아들의 곁에 있어 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렇게라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싶어서요. 지우가 민호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다. 매일매일 훌륭하게 갚고 계세요. 시우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사랑해주는 두 아빠를 가졌으니 정말 운이 좋은 아이죠. 그날 저녁, 지우는 태경의 새집에서 열리는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일찍 퇴근했다. 태경은 차갑고 거대한 한남동 저택을 처분하고 마당에 아름다운 벚나무가 심어진 판교의 아늑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가장 먼저 지우에게 달려온 건 시우였다. 지우 이모,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통통한 볼살이 올랐고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시우가 폴짝 뛰어오르자 지우가 아이를 번쩍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주방에는 태경과 지우, 그리고 하준, 서아, 시우가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혈연이 아닌 서로의 선택으로 묶여 완성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다. 다 함께 쿠키 반죽을 주무르던 중 시우가 자신의 반죽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외쳤다. 아빠, 지우 이모가 그러는데 사랑이 들어가야 쿠키가 달콤해진대. 태경이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이모 말이 맞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비법이거든. 같은 시각, 서울 반대편의 한 정신과 치료실. 유라는 주 3회 진행되는 집단그룹 치료에 참석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저는 사랑받는 것보다 남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것에 더 집착했어요. 그래서 제게 가장 소중했던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부숴버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몇 주 후 감독관이 동석한 한 달에 한 번뿐인 일시간의 면접 교섭일. 유라는 약간 삐뚤빼뚤하게 구워진 황금빛 버터 쿠키가 담긴 틴 케이스를 조심스레 열어 시우에게 내밀었다. 지우 이모가 레시피를 알려줬어. 한번 먹어볼래? 시우는 조심스레 쿠키를 씹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어요. 시간이 다 되어 유라가 일어설 때 시우가 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엄마. 그 엄마라는 두 글자. 그 한마디는 유라가 내일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1년 뒤 명숙의 사랑 쿠키 재단 이 1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재단은 끔찍한 고통과 상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기적을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어떤 레시피든 가장 훌륭한 비법은 사랑이라고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장내에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사랑은 죽어가던 한 아이를 살렸고 산산조각 난 사람들을 치유했으며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우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태경, 민호,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우리는 증명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한 핏줄로 묶인 것이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기꺼이 서로의 곁에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때 시우가 작은 쟁반에 쿠키를 가득 담아 무대 위로 아장아장 걸어 올라왔다. 객석에서 기분 좋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시우를 꽉 끌어안았다. 네가 해냈어, 우리 챔피언. 행사장 저 멀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입가엔 희미하고 슬픈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가 사랑받고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고는 붉게 물드는 노을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무대 위 지우는 따뜻한 오렌지 빛으로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두 눈엔 아름다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노을빛이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다정하게 내려앉는 가운데 하나의 진실만큼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때로는 사랑으로 구워낸 투박한 쿠키 한 조각 같은 아주 작은 다정함이
단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